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원폭 투하 장소를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교토에 쏩시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팀슨이 노노 히로시마 트루먼이 이 무기의 사용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스팀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뭐 어쩔 거냐, 잔인한 거 맞다, 대량 살상이 뒤따릅니다, 욕 먹읍시다, 욕 먹고 장수하면 되잖아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이 무기,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김과 동시에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등극했는데요.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지닌 무기인 만큼 그 계획 단계부터 개발, 투하 결정까지 많은 이들을 고심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엄청난 계획을 애초에 세우고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 미국 최후의 신사로 불렸던 헨리 스팀슨입니다.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글의 주요 내용은 이것이죠. 그러니까 세계가, 그리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침공, 이것을 어떻게 끝낼지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헨리 스팀슨이라는 사람이 갑툭튀를 해요. 우리 지난번에 조지 마셜 장군 얘기할 때 나왔죠. 조지 마셜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일 때 그 파트너였는데 헨리 스팀슨이라는 사람이 전쟁부 장관으로 있었다. 기억나시죠? 바로 그 인물입니다. 고립주의를 고수하던 비개입을 외치던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참전하지 않고 발 빼고 관망을 하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순간 참전을 선언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헨리 스팀슨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세워놨던 원칙, 이것이 없었더라면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합니다. 국제적인 명분, 미국의 위신, 이것을 헨리 스팀슨이 채웠다. 1930년대 초반에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했을 때 그것을 규탄을 하면서 미국은 이것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국제적으로 수차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마냥 처음부터 고립주의만은 아니었다, 이것을 사후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글이 뭐라고 그랬냐면, 헨리 스팀슨이 보여준 상황 판단과 행동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지역 안정의 파괴,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 이것을 극복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헨리 스팀슨,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경력부터 좀 살펴볼까요? 헨리 스팀슨은 법조인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예일대학교 찍고 하버드 딱 움켜쥐고 나서 바로 월스트리트로 변호사로 갔어요. 바로 스카우트 된 거죠. 이 사람의 능력을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그 20세기 초의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알아보고 딱 어디로 데려갔냐면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보직이에요. 뉴욕 남부지검 연방검사, 거길 간 거예요. 그때 두각을 나타내면서 정치권에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었던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 이 사람이 전쟁부 장관으로 탁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기에 전쟁부 장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 끝나고 세계공황이 왔잖아요. 세계공황이 왔을 때 미 국무부 장관을 지내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다시 전쟁부 장관으로 가서 임무를 수행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다 맡은 거예요.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부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거쳐서 해리 트루먼까지 이 대통령들을 다 옆에서 모신 핵심 참모였단 말이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차 세계대전기에 그러면 전쟁부 장관을 할 때 나이가 44이었어요. 1911년에 장관직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요. 그때 1917년에 미국이 참전을 결정했을 때 포병장교로 지원을 해서 프랑스에서 그 부대 지휘합니다. 1918년에 대령으로 진급을 해서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1922년에는 준장으로 진급을 해요. 미국에서는 그냥 이 사람이 귀족이다, 이 사람이 장관이다, 이 사람이 뭐 있어 보인다고 해갖고 장군 진급을 안 시켜요. 반드시 전과가 있어야 돼요. 부대 지휘도 잘했다는 얘기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후에는 특사 활동을 하다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스팀슨을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는 것이죠. 미국의 국무부 장관으로서 이때 대외 정책으로 내세운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그게 스팀슨 독트린이에요. 여기서 스팀슨 독트린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일본의 팽창 정책에 반대한다. 그 출발점은 뭡니까?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외 팽창 정책을 시작했을 때 얘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내부의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분쟁을 잠재우겠다는 명목으로 일본군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역 세력하고
미국하고 일본군 간에 마찰이 생기겠죠. 이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유혈 교전으로 억지로 상승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더 많은 군대를 집어넣죠. 우리에게 명분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눈덩이처럼 갈등이 부풀었을 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고 거기에 이미 있는 민족 세력이나 토착 세력이나 합법적인 정권을 붕괴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분정을 시작하고 일본이 내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치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괴뢰 정권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만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는 전쟁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법의 상위에 있는 정의의 정신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지만 일본이 봐라 뭐가 문제냐 만주국 수립했잖아 우리는 직접 개입 안 하고 이제 빠진다니까 이러면 다른 나라가 개입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이나 아니면 그 앞을 보는 시각이 없어서 다들 저 침공하나 보다 일본 저 큰일이네 저 만주 저거 뭐 큰일이네 이러고 있을 때 스팀슨이 이걸 읽고 절대 안 된다고 쌍수 들고 반대하면서 스팀슨 독트린을 선포를 한 거예요. 1928년에 성립된 부전조약,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라고도 하죠.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고 발생한 무력 분쟁에 의해서 성립되는 그 어떤 사태, 조약, 국가도 미국은 인정하지 않겠다. 일본처럼 니네 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이거 절대로 가만 안 둔다. 이게 스팀슨 독트린이에요. 그래서 1940년부터 45년까지 꼬박 5년 넘게 전쟁부의 수장으로서 미국이 참전한 세계대전을 이 스팀슨이 이끌어가죠. 우리가 또 스팀슨 장관의 역할과 업적 중에 주목할 것은 이런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작전, 전술 이건 누가예요? 각군 참모총장 혹은 뭐 현장에 있는 총사령관, 지역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면 장관은 뭘 해야 되느냐? 일단 그거 작전, 전술 이거 관여하면 안 돼요. 스팀슨이 한 거 뭐 있냐? 큰 거 하는 거예요. 장관이니까. 맨하탄 프로젝트, 일본에 대한 핵폭탄 투하 결정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장관은. 스팀슨이 전쟁부 장관에 임명되었을 때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는 이미 아시죠? 근데 그 이후에 더군다나 당연히 뭐 진주만 공격했으니까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고 기분이 나쁘겠죠. 이때 스팀슨이 프랑스하고 영국 이들과 미국이 강력한 연대를 일단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유럽, 특히 프랑스와 영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께 싸워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감각, 상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팀슨은 이때 정치가들 사이에서 워호크로 분류됐어요. 우리 흔히 매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스팀슨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국의 국익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 서서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니고 그냥 미국의 국익파예요. 그래서 참전을 결정을 이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헨리 스팀슨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최후의 신사라고 그래요. 당리당략이나 아니면 손실, 이득에 상관없이 정말 정의에 입각해서 공평무사한 정신으로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최후의 신사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 사람 정석대로 일하는 상식대로만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전쟁의 종결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최후의 한 수가 뭔가 필요할 것 같다. 이거를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고 깊숙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핵무기 개발입니다. 맨하탄 프로젝트. 다들 들어보셨죠?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작전 책임자는 물론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죠. 그렇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당신이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 나가시오 하고 전쟁부 장관인 스팀슨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스팀슨의 조언을 철저히 따랐다고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 중에 급사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대통령이 된 게 누굽니까? 트루먼 대통령이죠. 부통령이었다가 지금 대통령이 갑자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팀슨이 중심을 잡고 있지 않았으면 이게 어떻게 갔을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장 개인적으로 가졌던 부분은 이거예요. 원폭 투하 장소를 결정하는데 스팀슨이 얼마나 관여를 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이잖아요. 세간에 근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트루먼 대통령이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도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료를 조금만 보면 스팀슨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뻔한 얘기인데 잘 모르겠어요. 독일은 이미 항복했어요. 일본이 지금 4개월 동안 버텨갖고 전쟁을 지금 못 끝내고 있는 거라고요. 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미국에도 있었던 거예요. 쏘자마자 8월 10일에 항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어디 가서 우리가 원폭 쐈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그 장소를 그렇게 뭐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냥 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파가 그 인명의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스팀슨이 직접
회고록 비슷하게 써요. 회고 기사. 당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지지자들의 감수를 다 받고 1947년에 하퍼스 매거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발표를 해요. 이것이 일약 유명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힙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체적인 내용에 정보를 보태서 설명을 하자면 이래요. 원폭 투하의 문제가 실제 방책으로 거의 정해지기 시작한 것은 45년 7월이었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죠. 태평양 전쟁이 이대로 계속 이어지고 미국이 일본 본토에 들어가려면 미군 전투병력이 500만 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1946년 봄이 되어서야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아니죠.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하니까 100만 명 이상의 전사자가 나올 거라고 나온 거예요. 미국만.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야 하겠느냐, 이런 논리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군사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게 그냥 모여갖고 뭐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대 지휘 절차라는 밀리터리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라는 굉장히 틀이 딱 잡혀 있고 복잡한 시스템이 있어요.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막 이만한 문서들 수십 개씩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그 자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가정과 전제를 통해서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그 안보 환경, 작전 환경, 그 조건, 지휘관의 의도, 그 거기에 양국이 들어가는 그 작전 개념, 거기에서 어떤 제한사항,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최종 상태, 이런 것들을 일단 문장으로 다 써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인사정보 작전 군수, 그리고 밑에 기능들, 그 계획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오면 그 예하 부대의 군단별, 사단별, 연대별, 대대별 인사정보 작전 군수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계획을 세운다고요, 군대가 전쟁을 할 때는. 근데 이 초기 단계에서 어떠한 전략적인 그 가정과 전제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미국이죠. 우리의 결의와 의지가 담긴 피할 수 없고 완벽한 일본 군사력의 파괴, 또한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이 완전한 일본 본토의 황폐화를 추구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력의 총체가 투입되어야 한다. 해군력에 의한 봉쇄, 함포사격, 공군에 의한 전략폭격, 융단폭격, 그 다음에 미 해병대 상륙작전,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수단의 합인 육해공군의 합동작전도 안 된다. 완벽한 파괴를 추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게 먼저 나오고 원자폭탄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원자폭탄 쏠라고 해가지고 이걸 한 게 아니고, 그건 아주 다른 것이죠. 그 중에 핵심은 어디에 사용할까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말을 못해. 어디에 쏘자고. 누가 인류의 영원히 이름 남는 죄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단 기획 분야, 계획 분야의 천재들이 의견을 내죠. 그래서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 장소가 교토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가 돼요. 보통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군사적 의사결정 절차, 부대 지휘 절차, 또 혹은 작전적 계획 수립 과정, 이런 굉장히 과학적인 도구가 들어가요.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도구가 있어요. METTC라는 거예요. 미션, 임무, 에너미, 적, 타임, 시간, 트룹스, 가용부대, 트레인, 지형 및 기상, 그리고 마지막 C, METTC의 C, 이게 시빌리언이에요. 민간 요소. 이 민간 요소에 뭔가 문제가 되면 원자폭탄을 거기다 못 쏘는 거예요. 근데 이 C에서 교토가 안 되는 거야. C에서. 일본의 그 종교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유적하고 유물이 거기 많아요. 여기를 초토화시키면 우리가 항복은 받아낼 수 있겠지만 미래에 일본을 다시 정상국가로 만들고, 더군다나 걔들을 통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그 유적 유물 다 파괴해갖고 그 역사 앞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는 이들에게 나중에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 C에서 걸려서 교토에 안 쏜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른 장소가 히로시마였는데, 히로시마를 고른 이유도 심리적으로 일본의 의사결정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면서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고르다가 거길 고른 거예요. 일본의 육군과 해군 전력이 집결한 군사적인 중심이었고, 또 군사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산업 능력을 대폭 약화시킬 수 있는 장소이면서 역사 문화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사라질 게 크게 많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대적으로 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기획하고 계획 담당한 부서에서 장교들이 완성된 페이퍼 워크로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뒤집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전쟁의 와중에 장군들이 가져온 문서를 장관이 그거 딴 데 합시다 된다고? 특히 미국에서 어렵죠.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스팀슨을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장소를 결정하게 만들자.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스팀슨하고 뉴욕 라이프 보험사 회장, 육해공군의 장차관급 인사의 일부, 그리고 미국에서 최고 유능한 엔지니어, 물리학자, 화학자 이렇게 한 명씩.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1945년 6월 1일에 결론을 내리죠. 핵폭탄은 일본에 가능한 빨리 사용되어야 한다. 핵폭탄은 빌딩으로 둘러싸인 군사적 목표에 사용되어야 한다. 핵폭탄은 이 무기의 특성에 대한 사전 경고 없이 기습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과학자들하고 다수의 그 민간 관계자들 반대해요, 처음에. 여러분, 이거는 전혀 다른 무기입니다. 이거는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무기는 인간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공포에 의해서 군사적인 이득보다 더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미국이 추구하는 이 전쟁의 그 최종적인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었죠.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핵무기를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선 유엔 대표자들을 모두 모은 후에 사막에서 실험하는 장면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일본에 이러한 무기를 당신들한테 사용할 거라고 최후 통첩을 합시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유엔 결의에 의해서 무기를 사용합시다. 이거 말 되는 얘기인 것 같죠. 위원회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참으로 환상적인 얘기 하십니다. 진짜로 환상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과 상상의 세계 속이라면 매우 적절한 방법이군요. 매기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과학자들도 이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하 이러면서 이제 그 백악관 앞에 가갖고 석고대죄랍니다. 64명이 다 가가지고 연판장을 돌리고 대통령 앞에 가갖고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거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냐면 과학자들이 이거 딴 데 막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150명한테 지금 저 일본에 핵폭탄 쏜대요. 이걸 또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게 위험한 짓이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가져다 주죠. 이게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언론에 알려지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거나 일본이 이걸 사전에 알아갖고 소련이 또 사전에 알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가 일단 과학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6월 16일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전쟁을 끝내기에는 실용적이지 않군요 하고 결국 과학자들을 설득을 하죠. 여기에 결정타를 쐐기를 박는 게 스팀슨입니다. 스팀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보다 더 우리의 노력에 피해를 미치는 방안은 없을 겁니다. 핵무기에 대한 내용을 일본에 알렸다가 일본 사람들이 그 핵무기 투하 지역에 사람들 민간인들 잔뜩 모아놓으면 어떡할 겁니까? 소련에 얘기했다가 핵무기 우리보다 빨리 개발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탁 집어갖고 얘기한 건 스팀슨입니다. 상식과 논리의 남자였던 거죠, 말 그대로. 그리하야 트루먼 대통령이 원폭 투하시오 마지막 결심할 때 최후의 조언자가 바로 전쟁부 장관 스팀슨이었던 거죠. 여기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트루먼이 이 무기의 사용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이 잔인성, 이 무기의 여파가 가져올 그 피해, 이것이 국내외 여론에 미칠 영향, 그리고 그 정치적인 책임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노련한 또 최후의 신사인 스팀슨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스팀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무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공할 만한 잔인한 무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거냐? 잔인한 거 맞다. 대량 살상이 뒤따릅니다. 맞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욕 먹읍시다. 욕 먹고 장수하면 되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뒤에 얘기를 하죠. 이 무기의 사용 그 자체에 대해서 자꾸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단계를 뛰어넘으십시오. 핵무기를 사용한 이후 어떤 일련의 정치, 외교, 군사적인 행동을 해야 일본이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항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행동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 전략적 지침을 하달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래를 보십시오. 냉철해지십시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